안녕하세요. 최변TV의 옆집 최변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빌려준 돈을 안 갚을 때 형사고소하는 방법 그리고 증거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무조건 빌려준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돈을 빌려간 지인이 돈을 갚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민사분쟁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법적으로 민사분쟁 해결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차용증 없는 경우 증거를 만드는 방법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차용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실 적은 돈을 친한 지인에게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는 경우는 적잖아요. 나중에 차용증을 다시 받는 게 어려울 때도 있고요. 그래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문자나 통화 녹음 등으로 언제 얼마를 빌렸고 그리고 언제 갚기로 했는지를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스럽게 통화하시면서 나태야 작년 11월 5일에 빌려준 500만 원 연말까지 준다고 했잖아. 최근에 국민은행 계좌를 확인했는데 입금이 안 돼서 혹시 다른 계좌로 입금했는지 물어보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좋고요. 언제 갚을지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요즘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급히 돈이 필요한데 작년 11월 5일에 빌려준 500만 원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웬만하면 이번 달 말까지는 준비해줬으면 해. 이런 식으로 돈을 갚았으면 하는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민사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가 연락도 피하고 돈 갚을 날짜만 미루기만 할 때에는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내용 증명은 채무자의 주소를 아는 경우에만 보낼 수 있는데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우체국을 통하여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용 증명은 왜 필요할까요?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그 내용을 발송했다는 사실, 발송한 일자, 수취인에게 전달한 사실 등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밝혀 압박하는 의미도 있고요. 소멸시효 전에 채권을 청구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법원에서 나왔는데요.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법률 또한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민법에서는 이러한 법 정신에 따라 소멸시효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시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모두 다른데 통상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이에요. 4인 간에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통상 10년입니다. 내용 증명을 작성하는데 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 전달할 내용을 알기 쉽게 적으면 되는데요. 첫 번째, 돈을 언제 얼마를 빌려줬는지. 두 번째, 이자는 몇 %로 하기로 했는지. 세 번째로, 갚기로 한 날짜를 적으셔야 합니다. 만약 갚기로 한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내용 증명 발송일로부터 약 2주간의 기간을 두고 갚을 날짜를 정해서 적으시면 좋습니다. 내용 증명에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내용 증명서 봉투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를 내용 증명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후에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시는 경우에는 동일한 서류를 세 부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한 부는 내가 보관하는 용도, 한 부는 상대방에게 보내는 용도, 한 부는 우체국 보관용입니다. 두 번째 절차, 지급 명령 절차라는 게 있어요. 흔히들 독촉 절차라고도 하는데요. 상대방이 돈을 갚는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실제로 주지 않는 경우에는요. 지급 명령 신청 제도를 이용하시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송달만 빨리 되면 신청일로부터 약 한 달 정도면 지급 명령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채무자가 지급명령 송달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매우 간편한 절차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송달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소를 아는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로 지급명령 신청서 샘플이 있는 제 블로그 링크를 적어 올려둘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앞에 얘기하신 두 개 다 절차가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이라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을 했을 때 이의 신청할 것이 너무나 명백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증거가 없다면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소송에서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증거를 만드시는 게 중요한 것이죠.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 것을 알 때에는요, 보전 처분이라는 걸 하는 것이 중요해요. 소송을 이겼을 때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의 부동산, 은행 예금 등 채권, 자동차 등 채무자가 재산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가압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받을 금액이 크면 클수록 가압류하시는 것은 필수예요. 소송을 다 이기고도 상대방이 그 사이에 본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 등을 받으면 강제 집행을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받는 제도가 바로 강제 집행이라는 것인데요. 채무자의 금융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요, 바로 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 등을 통해서 판결문 등에 따른 금액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의 경우에는요, 압류 후 경매 절차 등을 통해 현금화해서 배당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요, 민사 절차상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법원 절차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실무상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화해 조서 등이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등재하도록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면요, 이렇게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신용카드 거래, 대출 거래, 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때 얘기죠. 오늘 빌려준 돈 법대로 받는 방법 민사 절차 편에서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많은 걸 담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여러분이 법을 내 이웃처럼 생각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한 옆집 최변 최선의 변호사였습니다.